하지만 오늘도 조남조선에서는 두드리 뉴문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실들은 미지와 남조선 괴뢰육적 회담을 두어서는 두드리 뉴문이 절대로 치윤될 수 없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18 망언 논란 관해서 오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정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분은 징계를 하기로 했고, 근데 당규상 전당대회에 출마한 분들은 아예 징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도변정담 시간입니다. 오늘 주되게는 5.18 북한군 개입 여부의 진상규명이 한참 문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제로서 북한의 개입 여부,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어떤 쟁점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더 1차적으로 과연 광범위한 영역에서 북한의 개입이란 것이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작게는 뒤에 어제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분석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제하고 토론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5.18과 북한 개입 여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40년도 다 되어가는 일을 자꾸만 헤집어서 무슨 도움이 되나, 미래를 향해서 그냥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뒤에 소개드리는 드루킹 여론조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자체를 거의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230년도 더 된 그 정도 지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거기에 그늘진 면에 대해서도 그 연구라든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익하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과연 근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해야 잘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잘 해보기 위해서는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엄청난 신기원을 이룬 것 중에 하나죠. 프랑스 대혁명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음과 양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현재적으로도 늘 유의미한 그런 일인 거죠. 또 100년 전 3.1운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3.1운동이 가진 항일, 그냥 단순히 반일, 종족적인 그런 타민족의 지배에 저항한다가 아니라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념사에서부터 강조했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자유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연장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되돌이켜보고 3.1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18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40여 년 동안 사실 북한 개입 여부라는 부분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재 시점과는 달리 그런 부분이 상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주 5.18 속에 자유민주화 운동만이 아닌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인식이 많았는데 갈수록 특히 5.18 특별법 이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네.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 5.18과 북한 개입 여부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아주 망언이니 뭐 그런 말을 아예 법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되니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팩트적인 사실 그리고 많은 자료 이런 부분을 먼저 앞세워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같이 가져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한 4가지 정도 들 텐데요.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교도소 습격 사건에서의 관련성입니다. 두 번째, 당시 기간에 걸쳐서 북한 방송이 굉장히 밀착된 관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그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서도 북한 개입 여부가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항 역시 좀 덜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 우리 군 부대끼리 오인해서 서로 사격을 해서 공수부대의 군인 9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총상을 입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 개입, 관여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도소 습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단적으로 그 교도소를 습격해서 해방을 시켜라 라는 지령이 그 무전 내용으로 그 감청되는 것이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을 하신 분은 그 김순현이라는 분인데요. 전투교육 사령부 당시 광주 지역 일대에서 그 계엄군 지휘 계통에서 아주 상층부에 있었던 것이 이 전투교육 사령부입니다. 거기에서 전투발전부장이라는 고위직을 그 맡으셨던 분이에요. 당시. 그런데 1995년 이제 5월 29일 검찰 진술조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당시 보고를 받기로는 무장 시위대가 수회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병력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들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작전을 맡기 전부터 무전기를 통해 북괴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 간첩망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을 시키라는 요지의 지령을 내리는 것을 수차 들었으며 수차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교사, 이게 전투교육사령부입니다. 전교사에서 5월 21일 공수부대 병력을 교도소에 배치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지령을 듣고 군부대 증강해서 거기 교도소에 배치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증언 내용이죠. 그러한 무전 내용으로 보아 광주 사태에 불순 세력이 깊게 개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95년에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북한 방송 등이 굉장히 밀착해서 관여했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18 연구가로 김대령 박사님도 굉장히 오래 연구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재미사학자죠. 역사 박사세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로서의 5.18 2권 책에 이제 여러 증언이 나오는데요. 1989년 무렵에 이 5.18을 직접 겪은 분들이 증언록을 많이 남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용합니다. 실명들이 다 거론돼요. 당시 조선대 약대생이었던 안은경이라는 분이 제목을 무기 접수 위의 장성이 이제 지명이죠. 그런 글에서 어떤 대목이 있냐 하면요. 20일 저녁쯤에 광주 소식을 들을까 해서 이리저리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데 우연히 북한 방송이 잡혔다. 거기서 언뜻 들리는 얘기가 광주 시내를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통 북한 방송이 잘 안 잡힙니다. 그게 교란 방송을 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게 잘 청취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걸 알고 그랬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MBC 등 방송국 방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일대에서 교란 방송 내는 시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일종의 방해 전파망이 뚫려버리니까 이북 방송이 막 잡히는 거죠. 특별한 단파 라디오가 아니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준이라는 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TV가 나오지 않았다. 답답해서 라디오 사이클을 맞추다 보니까 이북 방송이 흘러나왔다. 자, 인용합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민중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공수부대들이 난폭하게 진압을 해서 3살 먹은 어린애까지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학생들을 공수들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곤봉으로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나는 그 방송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당시 전남대 상대생이었던 시민군 하셨던 유승규라는 분은 무기 반납을 반대했지만 이라는 글에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분과 함께, 이 그분은 누군지는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작은 군용차를 타고 광주공원으로 갔다. 당시 광주공원이 이제 집결지였어요. 가는 도중 우리 방송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는 북한 방송을 틀어놨다. 이렇게 그분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북한 방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공원에는 총과 실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시 조총련이 굉장히 활동합니다. 그 북한 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었던 화면도 그 조총련의 활동과 연결된 것이라는 그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조총련 기관지는 김정일의 각종 활동상을 소개하는 향도의 로정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서 김정일이 지난 80년 5월 21일 양일간 광주 인민봉기라고 하죠. 인민봉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방송 보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칭송하고 전했다는 거죠. 당시 보면 시위도 많이 조직하고 조총련에서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플랜카드 막 들고 그리고 각종 악성 유언비어적인 그런 내용들이 적힌 그 찌라시 수준의 참상 사태 이러면서 그게 막 퍼져나가는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 사제분들 일부 분들이 굉장히 깊숙이 이런 그 확산에 같이 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그 북한 방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착 관여를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앞부분에 교도소 지령, 그 습격 지령만이 아니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내용이 많아요.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라고 제가 부르는 것은요. 전남 38개 곳, 약 40곳의 무기고가 털리면서 이 무기가 탈취되는데 연대급 5,000정 이상의 총 막 이런 식의 대량의 무기가 이제 그렇게 탈취되는데 불과 반나절, 한 5시간 내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일이. 놀랍죠?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아무 지휘 체계도 없는 곳에서 가능하겠습니까? 40곳의 무기고가 보통 사람은 그게 보통 은폐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무기고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의문이 드는데 이것의 전주곡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사단 지휘부 차량에 대한 습격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날의 무기고 탈취까지 쭉 일련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첫 장면이 사단 지휘부 차량을 습격해서 14대를 뺏는 거고요. 트럭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장면이 그 차량으로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서 그 차량으로 아세아 자동차에 가서 다시 대량의 더 군용 트럭이나 이런 거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장갑차하고. 자, 그게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이러한 군용 트럭에 분승해서 확 퍼져서 40곳 가까운
전남 지역의 무기고가 탈취되는, 그게 그날 하루에 약 다 쭈르륵 일어난 그러한 이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전주곡이 사단 지휘부 차량 탈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새벽 2시 30분에 이 지휘부 차량이 용산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아침 8시쯤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24단 지휘 차량인데요. 근데 여기 기관총도 3개 갖고 있었어요. 다 뺏겼어요. 근데 뭐 총을 갖고 뺏은 게 아니에요. 뭐 몽둥이라는 얘기도 있고 낫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매복해 있던 5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백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뺏겨버린 겁니다. 무장해제당하고. 자, 그래서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를 탈취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 수일 후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자, 그래서 이 300여 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로 광주 시내 진출. 이렇게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이 원자료가 있어요. 원자료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24단 충정 작전 보고. 이게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 보고 체계가 굉장히 짧게 딱딱딱딱 막 옛날에는 타이프 치고 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따다닥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말이 짧아야죠. 그 문체로 써져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냐? 08시 10분 이렇게 08땡10 이래 되죠. 지휘 차량 육로 이동 광주시 공단 입구 도착 시 차량 4분의 1톤, 이게 찝차예요. 4분의 1톤. 4분의 1톤 14대 피탈, 인원 2명 부상, 1명 실종, 잔류 25명, 12시경 탈출, 복귀, 실종자 1명, 이후 생존 확인. 그리고 자기 보고자 이름도 딱 적혀 있어요. 62연대 상병 박윤수. 너무나 팩트죠, 일어난 일이.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의문이 우선 어떻게 24단 지휘부 차량이 오는 시간과 길을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다가 매복했던 것일까? 자, 이게 당시 알려지는 군대 통로는, 정보 통로는 사단 군수참모가 3군 군수참모에게 자, 육로 이동하니 상무대 전투교육 사령부 군수참모에게 통보를 요청해서 3군 군수참모가 전교사 군수참모한테 전달한 것이 유일한 정보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군사 기밀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2010년 5월 17일 오마이뉴스예요. 언론사가 주목되죠.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김충립이라는 전 특전사 당시 보안반장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기록이 이제 김대령 박사의 책에 실려 있는데, 이런 인터넷 기록들은 요즘 정교히 인용할 때는 몇 날 몇 시 몇 분에 그 사이트 방문했다, 최종 방문 시각을 적어둡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기록이라 나중에 가보면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처해두면 더 좋겠고, 그렇죠. 김대령 박사님은 캡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두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혹시나 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오마이뉴스 가봤어요, 이 기사를. 그러니까 기사 자체는 남아있는데 김대령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과 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달라져 있는 게 훨씬 짧아지고 북한군 개입에 관해서 민감한 부분이 어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김대령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글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게 무슨 따옴표가 돼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어낸 내용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2010년 방문한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즘 너무나 이게 민감해져 있으니까 언제 좀 변경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그 당시 인용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5월 19일 예하부대에서 사령부로 무전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북한 방송에 나왔다. 여기서 무전 보고하는 내용이 얼마 안 있어 바로 북한 방송에 나왔다는 그런 증언인 거예요.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시면 맥락 보시면 오마이뉴스의 우호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을 남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령관에게 특전사 예하부대의 무전 보고를 받지 말라고 건의했다. 예하부대의 보고는 작전 지휘 계통에 있는 31사단장도 받지만 특전사 상황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즉 7공수 여단장이 31사단장과 특전사 상황실에 여단의 움직임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중지해야 한다는 게 내 건의였다. 우리 무전보고 내용이 북에 감청당했거나, 자, 이게 감청당하거나 광주에 있는 고정간첩이 북에 바로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무전보고 내용이 북에 감청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변해 있냐. 이렇게 변해 있어요. 특전사 병력이동 상황 등이 그대로 북한 방송을 통해 나왔다. 이것은 특전사의 무전보고 내용을 감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무전보고를 없앴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본다.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근거는 없다. 이런 말을 굳이 막 강조해놨어요. 근데 앞부분에 인정하고 있는 내용, 무전 이동 상황이,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한 무전 내용이 북한 방송을 통해 바로 나온다. 무전 보고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본다. 그게 북한 개입 아니에요? 내용상 그게 북한 개입이죠. 뒤에 북한 개입은 절대 없다. 막 이렇게 말을 덧붙이지만 앞에 누가 북한은 그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변하기 전에 제가 앞서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추측했습니까? 우리 무전보고 내용이 북에 감청당했거나 광주에 있는 고정간첩이 북에 바로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했잖아요. 이런 내용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북한 개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북한 군 개입 여부라는 것을 다룰 때 보다 기초적인 사실이고 보다 배경 사실이고 맥락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실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장형태 전남 당시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이분이 95년 역시 검찰 진술조서 5.18 재판은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흩어질 수 있었던 내용들이 그 당시의 증언과 그 수사 기록을 통해서 뭔가 물적으로 굉장히 고정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95년 당시 또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증언하세요. 당시 복면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경찰의 얼굴이 알려진 잡범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였지만 북과 관련된 불순 세력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붙어요. 그러나 당시 변두리에 붙은 벽보에 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등장한 점. 제가 보니까 어떤 사진에는 나중에 이제 사태가 정리된 후에 계엄군이 치우는데 이렇게 피켓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뭐 전두환, 제가 인용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전두환 대갈통 세멘트에 뭐라 그랬더라? 갈아버린다, 부숴버린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피켓에.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생경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5월 21일 헬기를 제가 타고 있을 때 헬기 무전으로 교신 내용이 들어오는데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이라는 내용이 들려온 적이 있는데 당시 조종사가 이것은 북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여 저가 불순 세력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면 가지고는 저건 뭐 좀 잡범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뒤에 헬기에서 교신 내용,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 이런 거, 그리고 이 변두리의 벽보 이런 데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죠. 제가
삐라 벽보와는 조금 다르지만 당시 찌라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손글씨를 한번 보시죠. 범시민 민주투쟁위원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하고 행동 강령, 무기를 제작하라, 다이너마이트 뭐 등 전시민 관공서를 불태워라, 차량을 획득하라, 특공대를 조직, 군 무기를 탈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그 찌라시들이 뿌려진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서 윤한봉이라는 그 이름을 오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대령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요. 이 윤한봉은 굉장히 친북 인사예요. 그러니까 1982년 미국으로 밀항해서 재미교포 방북 활동에 깊이 관여했고 1989년에는 임수경 문규현 신부 방북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윤한봉이라는 사람은 5.18 당시와 그 직전 무렵에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으면서 나중에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구술 녹취록을 남겼고 이것이 책에 소개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박화강 기자님을 통해서 나중에 한겨레 국장도 하셨다고 해요. 이 기자님을 통해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세한 광주 시가지 지도 축척 15,000분지 1 이걸 구해서 항쟁 발발 시에 대비한 작전을 연구하고 이게 5월 근처가 아니라 2월도 더 전이에요. 그 전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마를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냥 반짝 일어났다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 물론 밟히긴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막 자기가 써요. 그러나 뭔가를 남겨야 된다. 그게 바로 도청 점거 같은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면 15,000분지 1 상세 지도는 군사용 목적이 많지 않습니까? 함부로 구하기 어려운 거죠. 당시. 근데 그걸 이제 구해서 작전을 연구했고 또 뭐라고 구술 녹취해놨냐면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 다이너마이트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비군 무기고가 어디가 있고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이렇게 녹취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뒤에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랑 딱 일치해요. 겹쳐요. 그러니까 이쪽 말과 이쪽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냐 하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안창식이라고 북한군 대위였던 분의 내연의 처라고 하시면서 이 증언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창식 대위가 북한군 대위가 전라도 무기고 위치 파악을 총지휘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 듣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80년 2월 말에 벌써 위치 파악을 끝냈다고 그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전달해 보면 그들이 남조선 전라도 지역에 침투하여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무장폭동을 준비하는 데서 관건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미리 침투해 있던 7명의 인원들과 합류한 안창식을 비롯한 11명의 인원들은 여러 개의 소조, 작은 조로 분산되어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 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그러니까 여러 그룹이 있죠. 현지에 있으면서 협조하는 그룹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의 증언은 외부에서 이제 잠입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려 온 것처럼 이제는 그 자료나 그 맥락이 상당히 큰 의혹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도록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조사되도록.
그런데 그 현실을 막 부정하는 거죠. 그 조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당황했는지 그 항목 빼자고 그러죠. 그 항목을 빼자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리고 자꾸만 말문을 막는 쪽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몇 차례나 말을 하는 그러한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윤상원, 5.18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 뭐 영혼 결혼식을 했고 당시 사망했고, 그 윤상원이 그 난민전 조직과 이렇게 연결된 것을 증언합니다. 이런 것은 책이 전남사회문제연구소 91년도 책에 써진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낸 곳이 윤상원 씨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윤상원은 그의 동지들이자 운동권 선배들인 광주 지역 민청세대 박성률, 이강, 김남주 등이 난민전 사건, 남조선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난민전이라고 줄여 부르는 79년 무렵에 이제 검거되기 시작한, 자, 이 난민전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 노선이 종북적이죠. 종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난민전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난민전 조직의 실체에 대한 대강의 흐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난민전의 하부 조직과의 접촉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덜 알려진 내용이라고 제가 소개드린 5인 사격으로 그 안타까워요. 9명이나 공수부대원 굉장히 정예부대인데 사망하고 33명이 총상을 입은 큰 사건이 났어요. 우리 그 시민, 군인 다 합쳐서 약 200명, 뭐 그 이상을 넘지 못하죠. 지금 수십 년간 확인해도. 자, 그런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군경 사망자도 약 3, 40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죠. 그 중에 9명이 여기서 사망한 겁니다. 지금 이 5인 사격에서. 그런데 5인 사격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구조화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크게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공수 부대가 이렇게 이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병 사단 부대가 그걸 길목을 막고 저지하려고 했어요. 그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게 정체가 파악이 안 된 세 번째 그룹.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이 산길에 매복해 있다가 이게 삥 이렇게 굽이치면서 오는 길인데, 그 언덕배기 산에 매복해 있다가 길을 오는 공수부대를 향해 사격을 해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복해서 공격을 했으니까 당황하죠.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러고 대응 사격을 막 하면서 길을 빠져나가려고 급히 막 오겠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매복 사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대응 사격을 하면서 급히 이 길을 빠져나오는 공수부대를 길목을 막고 있던 보병사단은 뭐라고 첩보를 듣고 있었냐면, 무장 시민군 불순 세력이 외곽으로 이 폭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막 그 무장으로 치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길목을 막아서 거기를 극력 저지해라. 이런 첩보 내용을 듣고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응 사격을 하면서 급히 빠져나오는 공수대원을 자기들의 첩보 내용에 따른 그 불순 무장 세력으로 보고 막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9명의 공수부대원이 죽고 33명이 총상을 당하는 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종결됐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잠시 멈추자 하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잠시 이제 그 화력 쏘는 걸 시스파이어 멈추고 총을 멈추고 딱 만나 보니까 뭐
중대장이 뭐 이렇게 아는 사이라든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통탄을 한 거죠. 서로 오인해서 이런 큰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큰 일이. 자, 누군가 오첩보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매복해서 사격을 가한 것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오인해서 막 이런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무전 첩보 내용으로 막 한 것까지도 그거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개입해서 거짓 첩보를 이렇게 줘서 하는 것도 놀랍지만 매복해서 사격을 가하면서까지 이걸 이끌어냈다. 누가 했냐는 거죠. 이 일은 다 기록되어 있는 일이고 그 팩트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 다 무언가 그 자발적인 자유민주 시민 그 저항 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 진상 규명의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자, 황장엽 선생과 같이 탈북한 김철홍 씨 이제 증언이 아주 뒤에야 월간조선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증언은 97년인가 일찍 했는데 아주 뒤에 실리고 그것이 전두환 회고록 1권에 재인용되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옆에 3호 청사가 있어요. 3호 청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김덕홍인가요? 예, 제가 잘못 이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통일이 되어야 밝혀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각 부서에 자신의 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자기 인사기록 같은 건데 사적,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건 다 공적이기 때문에 관여한 게 다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이 진상규명 방법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막연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당시 우리 군 부대가 감청을 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군사 기밀로 보호되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기밀이 해제될 만한 시간도 지났죠. 그러니까 5.18 그 무렵에 북한 그 동향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감청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았는지의 전모를 지금 조사해 보면 상당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시 북한의 동향, 이런 세부 동향과 관련해서 군 회의가 열렸을 거라는 거죠. 방대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북한의 세부 동향과 관련된 회의와 회의록이 존재할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다시 이제 꺼내서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에서 북한이 5.18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많은 분들이 전하고 있지요. 5.18 이름을 단 무슨 제철소에 관계된 그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하고 기념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김일성 말을 한번 보죠. 1980년 10월 얼마 안 돼서죠. 5월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대회 총괄 보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 파쇼 통치 집안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 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파쇼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 파쇼라고 하죠. 그래서 무자비한 압권 통치를 펼치는 어떤 건부, 군부 이런 사람들을 주로 파쇼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자, 이게 지금 그 5.18을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보면 김일성의 이런 말은 굉장히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자유민주주의 자일 리도 없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화 운동을 좋아할 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우리들은 사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인가부터 많이 이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의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꼭 방해한다고 왜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건 모함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당시 이제 전단지인데요.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남 민주,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국시민이여 손에는 돌, 몽둥이면 몽둥이를 들고 일어서라. 애국 근로자여 손에는 닥치는 대로 공구를 들고 일어서라. 애국 농민이여 손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일어서라. 3천만 애국 동포여 모두 일어나라.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제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민족의 꽃을 피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전 도민은 무기를 들고 매일 정오를 기하여 전남 도청 앞 광장공원 금남로 광주신역으로 모이자. 이게 자유민주화 운동의 문구입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민주화 운동에서 극단적으로 저항권의 차원에서 어떤 방어적 무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그까지 간다 해도 이건 그거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밑에 이제 민족민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소위 운동권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민족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굉장히 상통하는 내용으로 가요. 뭐 민중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자유민주주의하고 영 딴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정반대 체제 전복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는 용어입니다. 북한도 한민족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이고 자유민주주의 파괴하죠. 그런데 민족이란 이름으로 민주는 애매하게 쓰면서 끌어들여 버려요. 자, 그런 말과 지금 김일성의 이 말이 맥이 닿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그래서 용감히 싸운 광주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좋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요소가 분명히 있고 4.19 또 5.18 60항쟁 부마항쟁 일련의 흐름에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정리가 필요합니다. 4.19 부마항쟁 60항쟁에 없던 요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5.18에만 존재하는 큰 요소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여기서 무장봉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요소입니다. 그럼 그 요소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게 자 5.18 재판하면서 저항권으로 다 정리됐지 않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저항권으로 정리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과연 저항권이라는 말로 저 모든 제가 앞에서 지금 4가지 든 내용이 그래서 재판부도 교도소 습격은 차마 그렇게 못했다고 했죠. 조금 더 들어가면 사단 지휘부 차량 습격이 저항권으로 설명이 될까요? 자, 5인 사격을 유도해서 누군가 유도한 거로 보이죠. 그래서 9명의 애꿎은 공수부대원이 사망하고 33명이 총상을 입게 한 일이 자유민주화 운동이나 저항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뒤에는
조직과 이북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의혹들을 다 묻어두고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다 정리됐는데 왜 꺼내?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꺼내야 될 큰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건국 헌법에서부터 규정된 숙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화 산업화, 산업화가 경제 발전하고 경제 발전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는 또 토대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대화, 제도적인 근대화도 그와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이게 처음에는 보다 낮은 단계, 제한성이 많은 거에서 점차 높은 단계로, 그래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닮은 적법 절차, 그리고 법치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전하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제. 뭐가 더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북한 공산 전체주의를 막아내면서 이걸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인데 어느 때부턴가 이런 말들을 다 한마디로 색깔론이니 뭐 이상한 소리라고 몰아붙여 버리면서 우리가 제가 볼 땐 합리적인 이성을 오히려 잠식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무너지니까 상식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너무 상식이에요. 6.25 때 적화하려고 그렇게 남침을 해서 대난리를 일으켰고 이후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침 의도를 버린 적이 없고 김일성의 모든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해야 했어요. 그게 없는 진공 상태의 섬에서 우리가 이걸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제를 수행한 게. 근데 이 측면을 왜 무시하냐는 거죠. 마지막은 이 3가지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미 건국 헌법 때부터 봤냐? 자유 통일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측면이 한국 현대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틀은 건국 헌법 때부터 연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탄핵 사태 이래의 큰 혼란도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을 낳은 큰 요인 중에 하나가 5.18이에요.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짓밟았어요. 이게 허용되어서 안 되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자 우리 사회의 합리화 상식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결국은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길을 열어준 약 30년간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한마디로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독재, 좀 봐줄 만한 게 경제발전 좀 했다는 거, 그 외에 엄청난 적폐를 남긴 거, 그렇게 인식을 자리 잡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그런 인식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미래를 힘있게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당한 합리화 상식을 회복해야 우리가 역동적으로, 희망적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자유통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출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5.18에 대해 정당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움직임과 시도에 대해서 지역감정, 그건 정말 오히려 마녀사냥식의 몰아붙이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감정입니까? 그리고 지난 방송이나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현실은 그 특수부대장이 자기를 죽이려는 기동타격대장도 다 묻어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타 지역에서 온 군인이
그 탄창을 빼고 가라고 그러면 중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알려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걸 증오를 키우는 방식으로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